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고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소유물로 탄생했다.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즉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만큼 개체로서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힘들게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동원하기보다는 타인이 떨어뜨린 몇 마디 말을 잽싸게 주워 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삼킨 후 배설하기를 즐겨한다. 손수 노력하여 바구니에 담은 과일보다 남들이 먹다 버린 썩은 과육의 배설물을 더욱 신봉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이마저도 어려워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들은 손쉽게 지식인, 양식 있는 학자라는 이름표를 취득하곤 한다. 세네카의 한탄처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누군가의 권위다. 그들이 보유한 무기는 따지고 보면 달고 다른 명성이며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철진한 갑옷이다. 이런 자들과의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확보한 근거와 논리로 판단하더라도 권위에 취한 자들을 깨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창과 칼, 불에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지크프리트처럼 그들이 신봉하는 권위는 논리에 의해서도 논증에 의해서도 확고한 근거에 의해서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들은 타인이 쟁취한 자발적 논리를 인정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사라진 자들의 권위가 오물처럼 묻어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에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판단이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서 고통받기 때문이며, 신을 안다고 말하는 자 중에 신을 사랑하는 자가 극히 적은 이유는 형식과 진실의 거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멀기 때문이다.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의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 혼자만을 위한 행복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 인류의 진보,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모두 거짓말이다. 그들의 수고는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노력이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의 실천을 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다. 깃발이 꽂혀 있는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 깃발을 손에 넣기 위해 어디선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책과 학문, 기술의 습득이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리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머리가 아닌 책을 쓴 자의 머리로 생각하겠다는 뜻이며, 학업은 누군가가 걸어가며 좌절했던 절망을 희망 삼아 스스로를 속이는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자의 머릿속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의 머릿속에 방 한 칸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욕망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만이 고통 없는 죽음을 만끽할 자격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그는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의 성을 지켜내고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그에게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삶은 스스로 판단한다. 군주가 법을 정하고 백성에게 공표하듯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절대 권력을 쟁취한다. 그에게 용기와 자신감, 지혜를 주는 원천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조립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군주가 타국의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듯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한 참만을 인정하며 승인한다. 눈동자가 다른 누군가를 쫓는 순간 낡은 관념이 그의 삶에서 재탕될 것이다. 독창적인 인생은 독창적인 사상을 통해 실현된다. 독창적인 사상은 의지로 통일된 체계에서 태어난다. 스스로 한 권의 위대한 철학책이 되는 것이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이 있다.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평가받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남들이 멋대로 떠들어댄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확립될 수 있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라는 실체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는 현대사회의 체면, 중시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구타는 그저 구타일 뿐이다. 골목에서 당나귀와 마주쳐 발굽에 치일 수도 있다. 개에게 물려도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은 아니다. 당나귀에게 밟힌 것이 화가 나 당나귀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해서 사람답게 보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당나귀 엉덩이를 차주고 왔다고 떠들어댄들 명예를 회복했구나 칭송받을 입장도 아닌 것이다. 예시아기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매한 문명인들에겐 명예와 체면이라는 거짓된 편견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 옛날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야만족 장수가 로마의 사령관에게 단둘이 결투를 벌여 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하자 사령관은 부하들 앞에서 차라리 나무에 목을 메고 말겠다라며 정싸움이 하고 싶다면 은퇴한 늙은 검투사를 보내주겠다고 야만족 장수에게 대답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따윈 나무에 걸린 시체만도 못하다고 여긴 마음 씀씀이었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핥힌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에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아집에 사로잡힌다. 명예훼손이라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온도계의 수온을 양손으로 꼭 움켜쥐어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뒤 내 덕에 방이 이만큼 따뜻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다. 이 시대가 타인과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명예는 지금처럼 훼손이라는 잣대로 고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나 혼자 주창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문명이 없던 야만 시절이었다면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뢰보다는 공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마당에 짐승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난무해야 한다는 것은 치욕스런 행위다. 앞에서 살펴본 말들은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일부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인생을 고통으로 보았으며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할 때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라도 나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독창적인 생각을 지니며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조금씩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